2013년부터 한양대학교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 연구위원으로서 다문화 글로벌 청소년 분야를 꾸준히 연구를 해 오셨고요. 안산시에 거주하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문화 정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승미 센터장님과 함께 경계를 넘어 함께 서기 강연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먼저 온 미래, 다문화의 먼저 온 미래 안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는 다문화의 수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안산이 그 유럽 평의회에서 지정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일본 하마마츠시를 이어서 안산이 두 번째로 상호문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국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다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 글로벌 청소년 센터도 상당히 발을 맞추어서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경계를 넘어 함께 서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경계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넘어서 부모님을 따라온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본인이 직접 경계를 넘어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한국에 와서 태어난 그런 이주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모든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국적이라든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이주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주와 이슈와 인물이라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서 이주 청소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요? 안산에는 지금 현재 72만 명의 인구 중에서 10만 명이 넘는 이주민이 살고 있고 그중에 16,000명의 아동 청소년이 있습니다. 상당히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도 만나고 이주민도 만납니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주민이 밖에 나가서 이주 여성들이 베트남어로 이야기를 막 했더니 갑자기 어떤 시선이 확 느껴진 거예요. 봤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순간 들었던 생각이 여기 안산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산을 벗어나면 사실 이주민들을 만나기가 힘든데 저희가 그래서 이슈와 인물이라는 카드 뉴스를 통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목소리를 한번 전해보자.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지금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한 33회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에 인터뷰를 한 로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로지는 요르단에서 왔고요. 2008년 7년 12월 31일 날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극적으로 대한민국에 2008년 1월 1일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지는 본국에서는 그 6,000명의 학생들 중에서 50명의 학생으로 뽑혀서 가는 학교에 중학교에 진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에 오면서 한국어도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안산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 난 영어라면 자신 있어. 그래서 영어 시간이 딱 맞이했는데 깜짝 놀란 거죠. 영어를 한국말로 가르치네? 영어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과학이나 수학은 어떠냐? 그거는 좀 언어 의존성이 낮은 교과니까 아니요. 과학이나 수학도 모든 개념어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은 포기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한 살을 낮추어서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상했다고 해요. 한 살 차인데도 나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 청소년 시기에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청소년 지역사회에서 경기도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서 학생들을 위탁해서 1년 동안 최장 2년 동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 그것을 가봐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자기 진로를 고민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봤고 본인이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친구가 난민 인정자 가족이기 때문에 의대에 진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내신도 당연히 안 좋았고요. 한국의 의대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해야 된단다 그랬더니 수학 의대를 포기하고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혼자 그 독일 어학 시험인 대아대도 괴테 그 문화원을 다니면서 준비하고 안 되겠어 마치과로 가보자. 굉장히 많은 진로의 혼선을 겪다가 결국 생명공학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 했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 인스타에 올리고 또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 이런 자기 이야기를 올렸더니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로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무역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다시 진학하려고 했더니 유학생들한테 요구하는 2만 불 은행 잔고 증명서를 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는 유학생이 아닌데요. 저는 난민 인정자로 여기 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이 친구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아랍어과를 가고 싶었는데요. 그 대학교의 담당자가 그냥 외국인이면 다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민 인정자는 F2 비자라는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인데 유학생들은 사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만 여기서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하면 미등록 상태, 휴학을 하게 되고 미등록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도 생활 곳곳에서 이런 난관들이 다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면 은행 잔고 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난민 인정서 원본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원본을 요청하는데 이게 원본을 낸다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요. 난민 인정서 원본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갈 때 주민등록 등본을 내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가 또 이런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굉장한 혼선 끝에 학교가 계속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들이 미뤄지고 그런 과정에서 로지는 사회에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1살 차이인데도 언니라고 불러야 되고 어른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약간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 건방진 아이, 아주 거친 아이 이렇게 찍히게 되는 상황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상담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었어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가 산재를 당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산재는 처리가 되지만 개인 부담금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맏딸이다 보니까 상당히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데 제3금융권의 유혹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가 최근에 생겼지만 100만 원의 한도라고 합니다.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 친구가 어디서 돈을 꿀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결국 대학교는 포기하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대를 고민하고 있다. 왜냐하면 등록금이 싸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 제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는 후에 오는 이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다. 시간을 내서 통역도 하고 또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이주 배경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주 이전의 경험은 어땠는지, 이주의 과정은 어땠는지, 이주 시의 연령, 몇 살에 오는 게 아이들의 적응에 또 그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공교육 진입은 어려운가 여전히? 아니면 공교육은 괜찮나? 이런 거. 그다음에 역시 여전히 학교에서도 차별과 배제의 경험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부모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이주의 비자발성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이것들이 그 이주 청소년들이 적응하고 발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과연 학교에서의 교육은 이 친구들의 발달을 진짜 촉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겼고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시민 교육을 이야기하는 자리고 세계시민 포럼입니다. 저도 예전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교육원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90년대 저희가 그 세계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그 전쟁 중에 소년병들의 이야기도 많았고요.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90년대 전 세계가 아마 그 이데올로기가 소련이 해체되고 상당히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고 또 식민지 이후의 세계들이 뭐 코소보 전쟁이라든가 아니면은 루안다 내전이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고 그런 아프리카에서 전쟁에서 9세 아이가 전쟁에 동원되는 그래서 발목을 잘려나가서 목발을 짚고 여전히 아이가 전쟁터에서 총을 짚고 이렇게 서 있는 사진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1990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교육회의를 열고 EFA라고 Education for All을 천명했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이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여자아이들 특히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다. 왜 물을 길러 날아야 되고 뭐 교육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생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2000년에 유엔에서는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새천년 목표를 정합니다. 그때 이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목표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2012년에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는 것을 정하게 되죠. 보편적 초등교육은 어느 정도 이제 됐는데 보니까 문해력이 상승하지 않았어.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2000년대 세계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식 기반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해력을 넘어서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 학습 기회가 증진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용적이라는 얘기는 마지막 한 명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교육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DGs가 가능하려면 사실 우리가 요즘에 ESG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속 가능하게 환경과 그다음에 사회와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주 청소년들, 이주 사회 이것이 지속 가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이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그 사회 시스템은 사회 규범이나 가치 그리고 진로와 사회 진출을 위한 사회 시스템과 그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뭐 수용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밑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거버넌스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삶을 위한 법제도와 지역의 네트워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안산은 특히 그 이주의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벌써 15년, 이렇게 16년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기를 맞이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많아지는데 이런 지원 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야지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그리고 이들이 이 사회에 나중에 성장을 이끌어가는 성인이 되었을 때 지속 가능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적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2021년의 뉴스를 보면 아직도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다.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22년도의 뉴스를 보면 한국말 서툴러도 학생을 거부할 수 없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해도 학교장이 우리 학교는 한국어가 되지 않으면 학습이 되지 않으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문화 도시라는 안산에서조차도 한 2, 3년 전만 해도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건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2023년에 갑자기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급증하면서
학교들이 이주 배경 청소년을 실제로 토스하는, 그러니까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나서서 모든 학교에 정원,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중도입구에서 들어오면 정원 외로 관리되는데 정원 외 학생들을 모두 공평하게 10명씩 받아라.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일을 위한 교육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제 양질의 교육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글로벌 에듀케이션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에 이제 사진에서 우리가 혹시 피사라고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원래 이제 읽기, 뭐 수학, 과학 이걸 가지고 그 OECD 국가 회원국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교하는데 최근에 2018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읽기, 쓰기, 읽기죠. 읽기, 문해력, 그 다음에 과학, 수학 이것만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 역량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때 이제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요. 아이들이 다문화 수용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특히 가짜 뉴스를 통해서 다른 문화를 악마화하거나 폄하하는 것들을 이게 무엇이 팩트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한번 재보자. 이런 것이 이제 피사에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경계라는 것이 두 세계를 연결해서 기회를 만드는 플랫폼이라면 또 다른 청소년에게 경계는 언어, 문화, 규범, 관계를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버텨내야 되는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두 세계의 문화를 아이들이 경계에 서서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를 한국 중고차를 수리해서 아랍 지역에 판매하는 청소년도 있고요. 아까 로지처럼 한국 화장품을 요르단에 수출하기 위해서 화장품 홍보물을 만들고 있고요. 연예기획사의 중국 파트를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소년은 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주해서 들어온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 적응할지를 돕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기업 IT 부서에 들어가서 제가 중국 파트를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안산시 글로벌 청소년 센터에 가서 처음 만난 아이들의 모습은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은 아마 고등학교 다니실 때 대부분 다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고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사실 이 피라미드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저희 센터 안에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보내면 저희가 아이들을 지금은 한 16개 학교에서 28명의 학생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인지적인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핍의 욕구라고 하는 지금 제일 아래 안전의 생리적인 욕구를 넘어서서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자존의 욕구, 이런 것들, 소속의 욕구,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지 그 위에 인지적인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고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무기력했고요. 이주 과정에서 가정 해체를 경험하고 한국에 와서 가족 재결합을 했지만 재혼 가정에서 새로운 가족하고 적응해야 했고 원치 않는 이주를 통해서 조부모와 또 이별하고 양육자 부모와 새로 만났지만 내가 알던 부모님은 아니고 저희가 그럽니다. 내가 알던 그 귀여운 아이는 어디 갔지?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는 한국에서 돈 많이 벌어서 저에게 원하는 것을 모두 사주던 그 너그러운 부모님은 어디 갔지? 새롭게 만났을 때 서로가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가정 폭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괴롭힘과 무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열악함, 내가 본국에서 살 때는 마당이 있었어요. 여기 왔더니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어떤 주거의 문제, 생계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하고 제가 아이들하고 한번 라이프라인을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6년 전에 아이들하고 라이프라인을 그렸을 때는 왼쪽의 모습처럼 제가 3살 때인데요. 생일 파티를 했더니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6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렸을 때 행복과 슬픔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에 왔어요. 이것이 거의 불행의 마이너스 7, 8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아이들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던 친구였죠. 그런데 이 작년에 제가 친구들하고 다시 라이프라인 그려보기로 했는데 굉장히 공통적으로 한국에 왔어요라고 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너무 좋았어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불행의 마이너스로 떨어진 게 학교에 갔어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좌절과 고통까지는 그렇지만 굉장히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까?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제 힘든 친구들이니까 어떤 전체 이주 배경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2016, 17, 18년도에 연구를 한 걸 보면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와 떨어져 있던 시기가 5년 이상인 친구들이 30%가 넘고요. 2년 이상인 경우를 합치면 56%가 넘는 학생,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주 양육자와 2년 이상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이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완수하기도 이뤄내기도 아주 힘든 시기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이주라는 굉장히 삶의 큰 과제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바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좌절의 경험, 무기력의 경험을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는 그런 겁니다. 이 실험들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어 온 실험인데요. 그 퍼즐 맞추기 실험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퍼즐이 절대로 맞춰지지 않는 조각을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퍼즐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맞춰보려고 하더라도 맞춰지지가 않죠.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이런 맞춰지지 않는 퍼즐을 가지고 했던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주더라도 이미 무기력이 학습되어 있어서 시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고3이 되는 아이들이 들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말은 저 학교 그만두겠어요. 어차피 저 공장에 갈 거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왔는데요. 저 어차피 공장 갈 거잖아요. 저보다 먼저 졸업한 선배들도 다 공장 가던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왜 필요하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왜 이런 청소년들이 갑자기 이제 증가했는지를 보면 지금 데이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부 데이터가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그래도 이주 배경 학생들 중에서 국내 출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이라고 부르는 이주 청소년들인데요. 그 청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을 보면 외국인 가정이 바로 동포를 포함해서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고 같이 아이들하고 지금 동반 입국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도 입국은 부모가 국제결혼을 한 이주 여성이 전원가정의 자녀, 본국에 있던 전원가정의 자녀를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가 되거나 청소년기가 돼서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의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 통계에서는 이렇게 3개 분류를 하는데요. 3개로.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은 최근 1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국내 출생의 다문화 학생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는 동안 그래서 교육부는 작년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 이 외국인 가정 학생들의 급증에 맞추어서 법조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에 관한
조항을 하나 만들고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다문화 학생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던 것들을 이제 나누어서 외국인 가정,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이제 실태를 그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국적은 어떻고 몇 살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을 보시면 그냥 원해서 들어오는 것이 원해서 들어왔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의 위기에 맞서서 좀 더 노동력이 필요해서 그 비자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는 비자를 늘릴 때마다 이 이주 배경 학생들 중에 외국인 가정 학생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노동자를 불렀는데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비자 정책을 변화하는 거에 발맞추지 못하는 거죠.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상당히 이런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이주 배경 학생은 전체 이주 배경 학생의 13%고 지금 이제 2025년도에 들어서 한 14%를 차지합니다. 전국의 이주 배경 학생이 3.8%, 아마 올해 4%가 됐는데 비교해 보면 안산은 거의 한 3배가 넘죠. 전국에 비해서. 그리고 더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이주 배경 학생의 유형을 보면 안에서 그 이주 배경 학생 중에 다문화 학생,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이 전체 그 다문화 학생 중에는 한 60%를 차지한다면 안산은 반대로 외국인 가정 학생이 60%를 차지하고요. 중도 입국 학생을 포함하면 6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받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되죠. 그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다 보니까 수업이 당연히 안 되고 학생 지도, 생활 지도, 학부모와의 상담 이런 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센터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요, 특징이 바로 이용자 고등학교 연령대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이용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지금 올해는 2,800여 명인데요. 후기 청소년기의 이주 배경 청소년, 그러니까 즉 20살에서 24살까지 청소년도 전체 이용자의 18%를 차지하게 됩니다. 상당히 이 이주 시기의 그 연령이 고연령대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저희 센터의 신규 유형자 이주 유형을 보면 고려인 동포, 중국 동포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동포 비자는 정주할 수 있는 비자, 정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비자고요. 계속 살 수 있고 하지만 신분은 외국인입니다. 네, 당연히. 네. 저희는 44개국에서 지금 아동 청소년이 오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양질의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받았던 교육, 한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문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진로 지도라든가 아니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연구를 하는 분들에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의 그 배경, 그 출신 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 분야에서 그 나라의 교육 환경을 알아야지 이 친구들의 진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정말 양질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겠지만 1990년대 결혼 이주를 통해서 우리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이런 캠페인처럼 했었습니다. 그때 국제 결혼이 아주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면서 우리가 소위 다문화 청소년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그런 결혼 이주 여성이 전원가정의 자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원가정의 자녀가 들어오면서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완득이라는 소설과 영화로 아마 여러분들 접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10년대에는 이제 동포 비자가 자녀를 동반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동포들의 자녀들이 대거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지금 들어오면서 최근에 E7-4 비자라고 해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원래 이제 최장 4년 10개월을 있을 수 있는데요. 미숙년 노동자들이 아주 한국에서 생활도 잘하고 한국어 과정을 마치게 되면 E7이라는 정주할 수 있는 계속 비자를 갱신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주면서 가족을 초청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온 청소년들이
있고요. 작년 2023년도죠. 원래 2,000명 정도로 제한하던 E7-4라는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을 35,000명으로 확대하면서 저희 이제 청소년 센터처럼 이주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에선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거의 아마 35,000명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한 10만 명 가까운 이런 청소년이 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국제결혼 가정의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 가정 청소년, 동포 가정이라든가 난민 가정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포함한 이런 외국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 제도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안산은 2016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수원, 화성, 서울이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취약한 지원 체계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 지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서 이제 진로가 고민이 될 때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이제 한국어가 잘 안 되시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무슨 말인가를 막 해주고 싶어 하시다가, 아, 그래, 우리 아들 화이팅!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지지 체계도 가정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거나 처음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아이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외국인 부모들이 굉장히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지지 체계에 있고, 학교는 이제 밀집 지역은 밀집 지역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저밀집 지역은 저밀집 지역대로 인프라가 없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지역사회는 이제 이주 청소년들이 처음 들어오는 곳에서 굉장히 갑자기 어떤 지원 인프라를 만들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2020년, 2021년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없어져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그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지역 자원들을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민간학 협의체라는 곳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면요, 그것을 밑에 이런 추진단 네트워크, 예전에 실무협의체라고 불렀는데 거기에서 그런 정책을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각각의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을 만드는 곳으로 전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지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은 저희 센터가 쭉 이제 만들고 있고, 위기 청소년들 보호, 청소년 보호, 복지, 교육, 그 다음에 이제는 청년까지 이제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 심리상담기관, 대학기관 이런 것들이 저희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면 최근에는 아동 그룹홈이라든가 쉼터라든가 그 다음에 아동 학대 예방하는 곳이라든가 모든 곳에 이주 청소년이 안산은 이제 다 있는데, 처음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이주 가정을 만나는 경우에 저희 센터로 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고, 또 저희 센터의 직원들이 모두 다 협의체 안에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같이 사례들을 공유하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지지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처음에 우리가 지금 또 지역 특화 비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 소멸되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특화 비자를 두고 이주민들을 이제 유입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지역 특화 비자를 줘서 와, 우리 지역에 500명을 받겠어요라고 했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가도 떠나는 이유가 어떤 지원 체계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떠났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전남에서 계절 노동자 1만 5천 명이 맞춤 복지로 이 생산성이 쑥쑥하고 이 사람들이 같이 살고 싶어 하더라. 이것은 노동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이런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곳에는 이렇게 지역 특화 비자가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희 또 하나는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그런데 이주 배경 청년은 지금 처음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 드디어 이주 배경 청년이 됐는데 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공교육 체계를 마치면 아이들이 그냥 던져져 있는 듯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작업을 하는 공장에 가는 친구들, 배달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학에 진학해도 장학금이라든가 학자금 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세계시민 포럼이라든가 봉엔셜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 기업들이 아니면 이런 재단들에서 이주 배경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이 재단과 지원 이런 재단이 이제 생겨서 지원의 양과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스토리가 모여서 저는 이 선배 청소년들의 후배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뭐 성공 모델이 되면 이것이 아이들의 큰 동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무기력에 빠져 있던 청소년들이 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15년 설립 15주년을 맞아서 더 나은 내일 이주 배경 청소년이 만드는 더 나은 내일. 그래서 우리가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라는 것으로 포럼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배경 진로 캠프를 통해서 또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 그리고 제가 가장 바라는 꿈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의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이주해온 그 체코에서 이주한 부부가 만든 재단이 있어요. 빌책 재단이라고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부가 만들면서 이민이라는 것은 미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예술과 과학 분야는 그 발전을 위해 다양성이 아주 중요하다. 다양성으로부터 대화와 창의적 사고가 시작되고 그것은 혁신을 촉진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것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보고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민사회가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민사회가 저는 분명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1.5세대의 외국인 가정의 이 청소년들이 커서 저는 이런 재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와 다르게 자기 동년배 집단들하고 같은 가치와 정서를 가지고 적어도 공교육을 많게는 뭐 8년, 9년, 적게는 2, 3년을 공교육 과정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 분명 굉장히 훨씬 더 한국 사회와 통합하면서 미래에 오는 이주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 많은 건지 또 한번 놀라게 되고요, 세상. 그리고 그 겪는 현실을 또 이렇게 나눠치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시니까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 쭉 함께 하시면서 이게 사실 다양한 그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 배경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유형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알던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국적이 다른 청소년들이 들어오고 또 동포가 뭐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주 배경이 다양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양쪽으로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또 우리 보통 이제 뭐 장애아도 있고요. 경계성 지능을 가진 청소년들도 있고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양쪽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또 다양성 그 안에 다양한 이주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폭과 깊이와 또 안전망을 촘촘하게 하고 또 이제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주민의 밀집 지역이 안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주민이 사는 곳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주민이 안산에만 사는 게 아니라 왔다 국내 이동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울산, 거제, 김해 이렇게 노동 현장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까운 쪽에서는 또 평택,
부도 노동자로 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동이 굉장히 활발하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전국적인 지지 체계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전국적인 지지 체계가 좀 하루빨리 구축이 돼서 함께 다양한 좀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또 태도도 서로 다름을 좀 존중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